혹시 공룡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지구를 지배하던 거대한 생명체들의 마지막 날들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복잡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백악기 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600만 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지구에는 1,000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룡들이 번성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만 해도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날아온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크기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에 맞먹는 괴물 같은 소행성이었습니다. 속도는 어땠을까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무려 30배나 빠른 엄청난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충돌 직전 대기권에 진입할 때 생긴 마찰열만으로도 하늘이 불타올랐을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해 지구상 생명체의 무려 75%에서 80% 정도가 멸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과연 모든 공룡이 그날 바로 죽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당시 지구 곳곳에 살던 공룡들의 상황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충돌 지점인 멕시코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북극 근처의 알래스카 지역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의 넓은 평원에서 물이 지어 풀을 뜯던 하드로사우루스 떼가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느낀 첫 번째 신호는 땅의 진동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대지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발생한 26조 톤이 넘는 암석과 흙이 하늘 높이 튕겨 올라갔습니다. 이 물질들은 일단 우주 공간 근처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물질들의 온도였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몇 배나 되는 초고온 상태였죠. 이게 다시 지구로 쏟아지면서 대기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변했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치솟았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구워지기 시작한 셈이죠. 전 세계 숲의 약 70%에서 75% 정도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공룡들이 있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부는 견뎌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장소들이 안전했을까요? 깊은 습지 속에 숨어있던 공룡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이 열기를 어느 정도 차단해줬을 테니까요. 또 울창한 숲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간 곳도 비교적 안전했을 거예요. 특히 북극권에 가까운 추운 지역의 공룡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추위에 적응되어 있었고 열기의 영향도 덜 받았을 테니까요. 다만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몸집이 작은 어린 개체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몸집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했거든요.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재앙 이후의 환경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죠. 반면에 몸무게가 25kg에서 30k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룡들은 훨씬 적은 식량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숨을 장소를 찾기도 쉬웠고요. 앙킬로사우루스처럼 두꺼운 갑옷으로 몸을 감싼 종들도 초기 충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열기와 낙하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재와 폭발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양의 먼지와 연기, 그 흐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태양빛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운 세상이 됐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려 17년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광합성이 거의 완전히 멈췄어요.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3도 정도나 낮아졌어요. 빙하기보다도 더 추운 세상이 된 셈이죠.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햇빛 없이는 광합성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푸르렀던 고사리 숲들이 하나둘씩 갈색으로 변하더니 시들어갔습니다. 침엽수 숲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있던 나무들이 점점 말라 죽어갔죠. 공룡들의 주요 먹이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식 공룡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같은 거대 초식 공룡은 하루에 몇 톤씩 식물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한 양을 구하는 건 꿈도 꿀 수 없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육식 공룡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오히려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풍족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체들이 다 부패하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죠. 초식 공룡이 사라지니까
육식 공룡도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로시랩터 같은 중형 육식 공룡들이 가장 오래 버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먹이 선택의 폭이 넓었거든요. 작은 포유류나 도마뱀, 심지어 곤충까지도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들도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번식이 어려워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광활한 땅에 몇 마리 남지 않은 공룡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컷과 암컷이 서로 만날 확률 자체가 극도로 낮아졌을 테니까요.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빴습니다. 제대로 된 알을 낳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부화에 성공한다 해도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은 더욱 낮았죠. 이렇게 공룡들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개체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모든 공룡이 정말 빠르게 멸종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공룡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약 33,000년에서 37,000년 정도가 걸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하지만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선택받은 몇몇 종들이 최악의 초기 단계를 넘긴 뒤 조금씩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갔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기 동안 지구의 생태계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포유류들이 점점 더 큰 몸집을 갖추기 시작했고 곤충들의 종류와 수도 늘어났어요. 거북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들이 새로운 환경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공룡들에게는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세상이 펼쳐진 셈이죠. 한때 지구의 절대 지배자였던 공룡들이 이제는 변해버린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을 겁니다. 예전처럼 위풍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특정 지역의 일부 공룡들이 최대 100만 년까지도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로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의 뼈가 팔레오세 지층에서 나왔거든요. 팔레오세라는 시기는 소행성 충돌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공룡들은 신생대 초기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리였을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지형적인 요인입니다. 깊은 협곡이나 동굴 같은 천연 보호막이 있는 곳에서 최악의 시기를 피했을 거라는 추측이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원래 캐나다 엘버타 같은 북쪽 지역에 살던 공룡들이 기후가 변한 뒤 남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이론이에요. 추위에 강했던 공룡들이 온도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을 찾아 대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기후 난민이 된 셈이죠. 가장 흥미진진한 가설은 알을 통한 생존입니다. 성체 공룡들은 모두 죽었지만 잘 보호된 둥지 속의 알들만은 살아남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상상해보세요. 땅속 깊이 파묻힌 둥지 안에서 알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재앙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몇 년이 지나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야 새끼 공룡들이 부화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 새끼 공룡들은 부모 세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처음으로 본 셈입니다. 포유류들이 득실거리고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운 낯선 풍경이었겠죠. 이들은 아마 예전 공룡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숨어 지내며 생존을 도모해야 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들은 과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 화석들이 원래 더 오래된 지층에서 침식되어 나온 뒤 나중에 새로운 지층에 다시 묻힌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발견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4개의 뼈가 원래 위치 그대로 완벽하게 연결된 채로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 침식된 화석이라면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될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뼈들이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는 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공룡 멸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대형 공룡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포유류들을 잡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쥐만한 포유류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비효율적이죠. 아마 다른 생존자들을 사냥하거나 죽은 동물을 먹으며 연명했을 겁니다. 한때 최상위 포식자였던 그들이 청소부로 전락한 셈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은 몸집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는 작은 몸집이 유리하거든요.
있었거든요. 작은 섬에 고립된 동물들이 왜소하게 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10m가 넘던 티라노사우루스가 3m 정도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페름키 대멸종 때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어요. 살아남은 동물들 중 상당수가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적게 먹고도 살 수 있는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행동 패턴도 크게 변했을 겁니다. 혼자 사냥하던 육식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협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을 테니까요. 초식 공룡들은 더욱 신중해졌겠죠. 남은 식물들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을 겁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일부 육식 공룡들이 식성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 껍질이나 썩은 식물까지도 먹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현재 많은 육식 동물들도 극한 상황에서는 평소 먹지 않던 것들을 섭취하잖아요. 공룡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공룡들이 정확히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견해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최근의 공룡 화석은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소행성 충돌 당시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룡들처럼 폭발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혹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선가 마지막 공룡들이 더 오래 버티며 변화한 세상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른 중생대 생물들로 이어집니다. 하늘을 날던 익룡이나 바다를 지배하던 모사사우루스 같은 존재들은 어땠을까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이 없지만 바다 생물들이 육지 생물들보다 더 오래 생존했을 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같은 바다 생물들은 백악기가 끝난 뒤에도 100만 년 정도 더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바다는 육지보다 환경 변화가 덜 극심했기 때문이죠. 특히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표면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상관없이 오래 생존했을 겁니다. 해저 열수구 주변에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하니까요. 최근 증거들을 보면 일부 익룡들도 공룡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 수 있다는 큰 장점 덕분에 더 넓은 영역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들 역시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영역을 넓혀가면서 익룡들을 대체해 나갔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역시 새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새는 공룡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룡이 완전히 멸종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만약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룡들이 계속 진화해서 더욱 똑똑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도구를 사용하는 공룡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문명을 이룬 공룡 종족도 나타났을 수 있어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6600만 년 전 그 운명의 날이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포인류가 번영할 기회를 얻었죠. 만약 공룡들이 계속 지배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포유류 조상들이 진화할 틈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연구가 진행되면 공룡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혹시 아나요? 언젠가 정말로 소행성 충돌 이후에도 오래 살아남은 공룡의 증거가 나올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멸종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공룡들의 마지막 투쟁과 생존 의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를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화석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화석이 공룡 멸종의 비밀을 완전히 새롭게 밝혀줄 수도 있어요. 과학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화석의 나이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DNA 분석 기술도 발전했죠. 머지않아 우리는 공룡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끝까지 버텨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룡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생명의 강인함과 자연의 무서움, 그리고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류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룡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공룡들의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들이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태어났죠.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룡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행성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룡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소행성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들의 이야기에서 배웁시다.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의 힘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의미를 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날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